통장 잔고 5만 원, 내일까지 월세 5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제 앞에서 한 노인이 쓰러졌고 응급 검사비는 47만 원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박정아 씨의 사연입니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근길 버스 정류장, 저녁 6시 반이었죠. 고개를 들자 앞쪽에 서 있던 노인 한 분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대로 무릎이 꺾이며 쓰러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귤 몇 개가 대굴대굴 굴러갔죠. 저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7년간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며 익힌 본능 같은 거였을까요?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맥박을 짚어보니 너무 약했죠. 이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멀찌감치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머니에서 함께 떨어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 받은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최종 통보. 2024년 3월 15일까지 밀린 월세 50만 원 미입금 시 보증금 차감 및 계약 해지. 오늘이 3월 14일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52만 3천 원. 거기서 어머니 치매 약값 18만 원을 빼면 월세로 낼 수 있는 돈은 없었죠. 119에 전화했지만 10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일하는 병원 응급실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무과 박정아입니다. 지금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70대 여성분이 쓰러지셨어요. 들것 좀 보내주세요. 1분 안에 나갑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아 씨? 같은 병원 물리치료사 오세진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노인의 기도를 확인했습니다. 기도는 확보됐어요. 병원에 연락했죠? 네, 지금 오고 있어요. 1분도 안 돼서 응급실 직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노인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눕혔고 저는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갔죠. 응급실은 환했습니다. 당직 의사가 빠르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혈압 80에 50, 맥박 52, 저체온이네요. CT 먼저 돌리고 혈액 검사 풀세트 가요. 그때 접수 데스크에서 후배가 저를 불렀습니다. 선배님, 이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아니, 나도 몰라. 그럼 검사비 문제가 있는데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규정을 너무나 잘 알았죠. 보호자 확인이 안 되면 검사비를 선납받아야 했습니다. 검사비가 얼마나 나와? CT랑 혈액 검사면 대략 47만 원이요. 보호자 오시면 정산하면 되는데 지금은 보증금 명목으로 받아야 해요. 47만 원이요. 제 통장에 있는 돈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 돈을 쓰면 어머니 약도 못 사고 월세도 못 내고 이번 주를 버틸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노인은 지금 CT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라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배님 카드로 하시게요? 응, 일단 검사부터 하고 나중에 정산하면 되잖아. 하지만 괜찮아. 빨리 결제해줘. 결제 승인 소리가 났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출금 47만 원. 잔액 5만 3천 원. 5만 3천 원이요.
다음 월급날까지 2주를 이 돈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오세진 팀장이 제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아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분 뒤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아니었습니다. 저혈압과 탈수가 겹친 거였죠. 노인은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쉬세요. 노인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죠.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어디선가 쓰러지면 누군가 도와줄까요? 후배가 제 연락처를 받아두었습니다. 보호자 확인되면 연락하겠다고 했죠. 병원을 나섰습니다. 3월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며 핸드폰을 켰습니다. 잔액 5만 3천 원. 내일 어머니 약값 18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은 내일까지 내야 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TV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응,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라면 2개와 김치만 남아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아 씨, 나예요. 내일까지 월세 들어와야 하는 거 알죠? 네,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못 넣으시면 제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보증금에서 빼고 다음 달부터는 계약 해지예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정아 씨, 저도 사정이 있어요. 내일까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5만 3천 원으로 어떻게 50만 원을 만들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쪽을 보셨습니다. 정아야, 왜 그래?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저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6시였죠. 거의 잠을 못 잔 채로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통장 잔고가 떠올랐습니다. 5만 3천 원.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퀭하게 패였고 얼굴은 창백했죠. 하지만 출근은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봤죠.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잔액 5만 3천 원. 버스에서 내려 병원으로 걸어갔습니다. 3월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지쳐 보였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사원증을 찍었죠. 원무과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가까이 다가가자 동료 한 명이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아 씨, 이거 봐. 게시판에는 새 공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인력 효율화 및 부서 재편 계획 공고. 아래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근 병원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각 부서별 인력 재배치 및 일부 인원 감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개별 면담을 통해 통보 예정입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거 구조조정이라는 거 아니야? 우리 중에 누가 잘리는 거야?
요즘 병원 재정이 그렇게 안 좋대. 저는 가만히 공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47만 원을 제 카드로 결제한 일 말입니다. 설마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 사람 살린 건데 설마요. 하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원무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화야, 어제 내가 환자 검사비 낸 거 알고 있어. 네. 소문 빨라. 다들 알아. 근데 지금 이런 공문이 붙었잖아. 조심해. 무슨 말씀이세요? 선배가 주변을 살피고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남유경 실장이 직원들 하나하나 체크하고 다닌대. 특히 규정 어긴 거 있으면 바로 찍는다고. 남유경 실장이요. 병원 경영기획실 실장이었습니다. 작년에 부임한 이후로 병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비용 절감이다, 효율하다 하며 이것저것 규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를 싫어했습니다. 6개월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 환자가 과다 청구된 진료비 때문에 민원을 넣었을 때였죠. 저는 원무과 직원으로서 명백한 오류를 확인하고 환자 편을 들었습니다. 그게 남유경 실장 귀에 들어갔죠. 박정아 씨, 병원 편을 들어야지 왜 환자 편을 들어요? 그날 남유경 실장이 제게 했던 말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실장님, 잘못된 청구는 고쳐야죠.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 이후로 남유경 실장은 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오전 9시 출근 인원 점검이 끝나고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환자 접수, 수납, 보험 서류 처리. 평소와 같은 일이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내 식당으로 가는 대신 저는 자판기 커피 한 잔만 뽑았습니다. 5만 3천 원에서 식대를 아껴야 했죠.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기대어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울 외곽의 풍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회색 건물들 사이로 간간히 나무들이 보였죠. 3월인데도 아직 앙상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김순자 환자분 약 처방 예정입니다. 약국 수납 18만 원 필요합니다. 18만 원이요. 5만 3천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18만 원을 만들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을 꽉 쥐었습니다. 뜨거운 종이컵이 손바닥을 데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죠.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오세진 팀장이었습니다. 정화 씨, 여기 있었네요. 아, 네. 잠깐 바람 쐬러요. 그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풍경을 바라봤죠. 어제 일 때문에 힘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화 씨, 저한테 솔직해져도 돼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참았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팀장님, 사실 좀 막막해요. 통장에 돈이 거의 없거든요. 어제 검사비 때문에? 네. 그런데 오늘 구조조정 공문까지 붙었잖아요. 설마 제가... 오세진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화 씨는 일 잘하잖아요. 설마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남유경 실장님이 저를 안 좋게 보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그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요. 오후 2시쯤 원무과 전체에 방송이 들어왔습니다. 원무가 박정아 씨, 경영기획실로 올라오세요. 동료들이 일제히 저를 봤습니다. 조용했던 사무실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정화야, 괜찮을 거야.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렸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영기획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남유경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유경 실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인사팀 직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유경 실장이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박정아 씨, 어제 저녁 응급실에서 환자 검사비를 본인 카드로 결제했죠? 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환자분이 쓰러지셔서 응급 검사가 필요했는데 보호자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사부터 하려고. 남유경 실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규정 위반입니다. 원무과 직원이 환자 검사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건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이든 아니든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 왜 병원에 있었죠? 퇴근길에 우연히. 근무지 이탈입니다. 게다가 응급실 상황을 원무과에 보고도 안 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한 일이 이렇게 규정 위반으로 둔갑하다니요. 남유경 실장이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박정아 씨, 이번 인력 재편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네. 근무 규정 위반, 보고, 누락, 그리고 과거 병원 방침에 반하는 민원 처리 이력까지 종합했을 때 귀하는 재편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실장님, 저는 그냥 사람을 살리려고. 개인적인 선의와 병원 규정은 별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주일 내로 통보하겠습니다. 나가보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복도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에 물을 끼얹었지만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죠. 거울 속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린 게 죄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원무과로 돌아가니 동료들이 제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정화야, 오늘 약 받으러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내일 갈게요. 오늘은 좀 늦어서. 약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알아요, 엄마. 내일 꼭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가도 돈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죠.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주일 뒤면 정식해고 통보가 떨어질 거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살린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분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출근과 퇴근을 반복했죠. 원무과 동료들은 저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직접적인 위로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자기 이름도 명단에 올라갈까 두려워했으니까요. 어머니 약은 결국 못 샀습니다. 병원에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일주일만 미뤄달라고 했죠. 담당 간호사가 난처해하면서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못 드시는 어머니를 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정화야, 약이 어디 갔니? 찾을 수가 없네. 엄마, 내일 새 약 받으러 갈게요. 그래. 근데 오늘은 목요일 아니니? 목요일에 먹어야 하는데. 어머니의 기억은 점점 더 흐려지고 계셨습니다.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은 지 8개월째였죠. 약을 걸으면 증상이 더 빨리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월세는 결국 못 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했죠. 문자만 쌓여갔습니다. 보증금 차감 예정, 계약 해지 통보, 퇴거 요청. 무서운 단어들이 핸드폰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원무가 창구에서 환자 접수를 받고 있는데 로비 쪽이 갑자기 술렁거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고 있었죠. 휠체어에는 단정한 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노인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구한 바로 그 할머니였죠. 노인은 로비를 둘러보다가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황급히 일어나 인사를 했죠. 노인이 뭔가를 물었고 안내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쪽을 가리켰습니다. 원무과를 가리키는 겁니다. 제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노인이 원무과 창구 앞에 멈췄습니다. 휠체어를 밀던 남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기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버스 정류장에서 환자분을 도와주신 직원분이 계신가요? 원무과 동료들이 일제히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노인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맞아요. 이분이에요. 제가 그날 얼굴을 똑똑히 봤어요. 휠체어를 밀던 남성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명숙 여사님의 비서입니다. 그날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차명숙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평범한 이름이었죠. 노인이, 아니 차명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날 검사비를 본인 돈으로 내셨다면서요? 얼마였죠? 아, 그건 괜찮습니다. 나중에 정산하시면 47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지금 바로 돌려드릴게요. 비서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죠. 여기 50만 원 있습니다. 47만 원에 감사의 마음을 조금 더했어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47만 원만 받으세요. 제 목숨을 살려주셨잖아요. 차명숙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묵직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그런데 차명숙 여사가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표정이 많이 어두운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네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힘든 일이 있으시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명숙 여사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이야기 나눠요. 제 연락처 드릴게요. 비서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단정한 글씨가 박혀 있었죠. 차명숙.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혜의료재단 이사장. 은혜의료재단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은혜의료재단은 이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이었죠. 그렇다면 이 노인이 재단 이사장이라는 건가요? 차명숙 여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라셨죠? 저도 평소엔 이렇게 직함 내세우는 거 안 좋아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신분을 밝혀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꼭 연락 주세요. 차명숙 여사가 손을 흔들었고 비서가 휠체어를 밀며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고급 세단이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었죠. 원무과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정화야, 방금 그분 재단 이사장님이래. 어머, 너 이사장님 목숨 살린 거야? 세상에. 이제 괜찮은 거 아니야? 동료들이 웅성거렸지만 저는 멍하니 명함만 바라봤습니다. 은혜의료재단 이사장이요. 그렇다면 이 병원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뜻이었습니다. 남유경 실장보다 훨씬 높은 위치였죠. 혹시 이게 저를 살릴 수 있는 기회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함부로 도움을 청했다가 오히려 이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으면 어쩌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50만 원이 깔끔하게 들어 있었죠.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바로 입금했습니다. 입금 50만 원. 잔액 55만 3천 원. 이제 월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도 살 수 있었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해고 통보는 여전히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경영기획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무가 박정아 씨, 내일 오전 10시 인사팀으로 오세요. 최종 면담 예정입니다. 최종 면담이요. 그 말은 해고 통보라는 뜻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차명숙 여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정화야, 오늘 약 받으러 간다고 했잖니. 엄마, 지금 가요. 같이 가요. 어머니 손을 잡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18만 원을 내고 약을 받았죠. 통장 잔액은 37만 3천 원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순순히 약을 드셨죠. 고마워, 정화야. 엄마, 제가 해야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최종 면담이 있었죠. 해고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명숙 여사에게 전화를 걸까요? 하지만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람이 울렸을 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날이라는 걸요. 다음 날 목요일 오전 10시 인사팀 면담실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남유경 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죠?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유경 실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낯선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남유경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정아 씨 소개하죠. 이쪽은 최도윤 씨입니다. 외부 회계법인에서 나오신 감사 담당자세요. 감사 담당자요? 최도윤이라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아 씨. 저는 재단에서 병원을 살펴보러 나온 감사팀 책임자 최도윤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최도윤, 감사팀 책임자라고 적혀 있었죠. 남유경 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최종 면담은 감사팀 입회하에 진행됩니다. 투명성을 위해서죠. 최도윤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죠. 박정아 씨, 지난주 금요일 저녁 6시 반경 근무지 이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유경 실장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퇴근 후였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났고요. 하지만 병원 부지 내에서 업무를 진행했죠.
그것도 보고 없이요. 환자가 쓰러졌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어요. 응급 상황이라도 절차는 지켜야죠. 그리고 환자 검사비를 개인 카드로 결제한 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정아 씨, 그날 환자분 신원은 확인하셨나요? 아니요, 확인 못했습니다. 보호자 연락도 안 됐고요. 그런데 왜 본인 카드로 결제하셨죠? 검사를 못하면 위험할 수 있었어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었고요. 최도윤이 뭔가를 적었습니다. 표정이 읽히지 않았죠. 남유경 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환자 민원 처리 건도 문제가 됩니다. 병원 방침과 다르게 환자 편을 들었죠. 과다 청구가 명백했습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죠. 박정아 씨, 병원도 운영을 해야 합니다. 모든 환자 편만 들 순 없어요. 하지만 원칙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남유경 실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원칙 말씀하시는군요. 그 원칙 때문에 병원이 손해를 봤다는 건 아시나요? 환자를 속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도윤이 노트북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 작년 9월 민원건은 결국 병원이 환불 처리했더군요. 과다 청구가 맞았다는 뜻 아닙니까? 남유경 실장이 최도윤을 쳐다봤습니다. 그건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하지만 기록상으론 과다 청구 인정입니다. 박정아 씨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남유경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환자 검사비 건도요. 확인해보니 그 환자분 차명숙 여사님 아닙니까? 그게 당시엔 신원 확인이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안 됐죠. 그런데 박정아 씨가 검사비를 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재단 이사장님이 제때 치료를 못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남유경 실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도윤이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기엔 박정아 씨의 행동이 규정 위반이라기보단 직원으로서 올바른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절차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도윤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남유경 실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 책임자님, 감사는 감사만 하세요. 인사는 제 소관입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인사처분이 있다면 감사보고서에 포함시켜야죠. 남유경 실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정아 씨, 오늘 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종 결정은 일주일 내로 통보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도윤이 저를 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면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죠? 왜 저를 도와준 걸까요? 원무과로 돌아가는데 오세진 팀장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아 씨, 면담 어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팀 사람이 저를 도와줬어요. 감사팀이요? 네, 최도윤이라는 분이요. 오세진 팀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최도윤이요? 그 사람 며칠 전부터 병원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뭔가 조사하던데요. 조사요? 네. 제가 물리치료실에서 봤어요. 계약서 같은 거 들여다보더라고요. 뭘 찾는 것 같던데. 그때 오세진 팀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정아 씨, 제가 급하게 가봐야 해요. 그런데 저녁에 시간 되세요? 네, 왜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무슨, 지금은 말 못해요. 저녁 7시에 병원 뒤쪽 카페에서 만나요. 오세진 팀장이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원무과로 돌아가 하루를 보냈습니다. 업무에 집중이 되지 않았죠. 계속 최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세진 팀장이 보여주겠다는 그것이 뭘까요? 저녁 7시 병원 뒤쪽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오세진 팀장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오세진 팀장이 주변을 살피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화 씨, 이거 봐야 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죠. 계약서 사본 같았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요양병원 부속동 장례식장 임대 계약서. 장례식장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외부 검진센터 운영권 위탁 계약서. 그 다음 장도 넘겼습니다. 환자 명부 및 연락처 제공 동의서. 손이 떨렸습니다. 팀장님, 이게 뭐예요? 남유경 실장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예요. 병원을 상업시설로 바꾸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재단 이사장 승인 없이 진행 중이에요. 그게 문제죠. 어떻게 이걸 구하셨어요? 우연히 봤어요. 며칠 전 경영기획실 프린터기가 고장나서 물리치료실 프린터 쓰러 왔거든요. 남유경 실장 비서가 출력하다가 급하게 전화 받고 나갔는데 서류를 그대로 두고 간 거예요.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인력 재편 명단 및 사유.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정아 규정 준수 강조, 병원 방침 반대 이력, 제거 필요. 제거 필요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팀장님, 이거 정화 씨를 자르려는 건 업무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입을 막으려는 거예요. 왜요? 이런 계약들이 성사되면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환자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으로요. 그럼 당연히 문제 제기하는 직원들이 나올 거고 그 전에 미리 정리하려는 거죠.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네. 명단에 5명 있어요. 전부 원칙 지키려는 사람들이에요. 오세진 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화 씨,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재단 이사장님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차명숙 여사요.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가방 안에 아직 있었죠. 팀장님, 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차명숙 이사장님이요. 오세진 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어떻게? 제가 그날 구한 분이 이사장님이셨어요. 그럼 이거 보여드려야죠.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은혜를 이용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팀장님, 그런데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살려드린 은혜를 이렇게. 정화 씨, 이건 은혜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을 지키는 거예요. 오세진 팀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돈 버는 곳이 아니고요. 그걸 지키려면 누군가는 말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서류 사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명숙 여사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내일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하지만 그 고민도 잠시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제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옷까지, 이불, 책상, 의자까지 전부 밖으로 나와 있었죠. 집주인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정화 씨, 더 이상 못 기다려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2개월 연체 시 즉시 퇴거라고요. 사장님, 제발 하루만 더요.
내일 이사장님께 연락해서. 그런 말 몇 번째예요? 오늘 안에 짐 치우세요. 내일부터 새 세입자 들어와요. 어머니가 짐더미 옆에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정화야, 우리 어디로 가야 하니? 그 순간 무릎이 꺾이고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끝이구나. 하지만 그날 밤 제가 전화하기 전에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3층 경영기획실에서는 남유경 실장이 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죠. 여보세요? 계약서 어디 있어요? 사본이 없어졌다고요? 그리고 그 위층 병원 옥상에서는 최도윤이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남유경 실장의 이메일 내역이 떠 있었죠. 최도윤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거의 다 모았어. 이제 며칠만 더. 그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준비 거의 끝났어요. 다음 주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날 오후 병원 앞에 예상치 못한 차들이 줄지어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금요일 새벽 어머니와 함께 모텔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짐을 정리하고 급하게 찾은 모텔이었죠. 하루 숙박비 3만 원. 통장에는 이제 2만 3천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만 참아요. 제가 꼭 해결할게요. 알았어, 정화야.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계셨습니다.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어젯밤 오세진 팀장에게서 받은 서류와 차명숙 여사의 명함도 있었죠. 오늘 꼭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원무과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들었어? 오늘 재단에서 사람 온대. 진짜? 무슨 일로? 정기감사래. 근데 예정에 없던 감사라서 다들 긴장하는 것 같아. 재단 감사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어제 최도윤이 뭔가 보고한 걸까요? 오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환자 접수를 받는데 집중이 되지 않았죠. 계속 가방 속 서류가 신경 쓰였습니다. 11시쯤 원무과 전체에 긴급 방송이 들어왔습니다. 전 직원 공지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재단 긴급 감사가 진행됩니다. 각 부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긴급 감사? 뭔 일 있나? 요즘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거 아냐?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 가는 대신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명숙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명함을 펼쳤죠.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차명숙 여사였죠. 저기요. 박정화입니다. 아, 정화 씨.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늦게 전화드려서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떨리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세진 팀장의 말이 떠올랐죠. 병원을 지키는 거예요. 여사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요. 말해보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재단 승인 없이 진행되는 계약들이 있고 그걸 문제 삼는 직원들을 해고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자세히 말해주세요. 저는 어제 본 서류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장례식장 임대, 검진센터 위탁, 환자 명부 유출, 그리고 인력 재편 명단에 적힌 메모까지요. 차명숙 여사는 끝까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화 씨, 그 서류들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사본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병원 가요. 그때 보여줄 수 있겠어요? 네, 가능합니다. 고마워요, 정화 씨. 용기 내줘서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제대로 한 걸까요? 오후 1시 원무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창밖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차 들어온다.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병원 정문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또 한 대, 그리고 또 한 대.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병원 앞에 섰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고급 차량들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재단차 아냐? 로비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운전기사가 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차명숙 여사가 내렸습니다. 휠체어 없이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두 번째 차에서는 정장 입은 중년 남성들이 내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차에서는 최도윤이 내렸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차에서도 사람들이 계속 내렸습니다. 전부 정장 차림이었죠. 직원들이 창에 붙어서 밖을 봤습니다. 저게 다 재단 사람들이야? 저 할머니 누구야? 모르겠는데 뭔가 대단한 사람 같은데? 차명숙 여사가 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로비 직원들이 황급히 인사를 했죠. 어서 오십시오. 차명숙 여사는 로비를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원장실이 어디죠? 아, 3층입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차명숙 여사 일행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최도윤이 뒤따랐고 정장 입은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죠. 원무과가 술렁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재단 이사진 아닐까? 무슨 일 있나 봐. 저렇게 많이 오는 거 처음 봐.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류를 꺼내 손에 쥐었죠. 3층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층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원장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경영기획실에서 남유경 실장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차명숙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하죠.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광우 원장이 황급히 나와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미리 연락을 주시지. 급한 일이라 그랬어요. 들어가요. 차명숙 여사가 원장실로 들어갔고 뒤따라 정장 입은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최도윤도 함께였죠. 남유경 실장도 들어가려 했지만 차명숙 여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장님은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하지만 이사장님, 지금은 원장님과만 얘기할 겁니다. 남유경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명숙 여사가 나왔습니다. 박정아 씨, 들어오세요.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저는 서류를 꼭 쥐고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차명숙 여사, 이광우 원장, 최도윤, 그리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이었죠. 앉으세요, 정화 씨.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명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아까 전화로 말한 서류, 여기 계신 분들께 보여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죠. 장례식장 임대 계약서,
검진센터 위탁 계약서, 환자 명부 제공 동의서, 그리고 인력 재편 명단. 최도윤이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 중 한 명이 사진을 찍었죠. 이사장님, 이 계약서들 전부 재단 승인이 없습니다. 최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력 재편 명단, 해고, 사유가 전부 조작되어 있어요. 실제론 업무 능력이 아니라 입막음이 목적입니다. 차명숙 여사가 이광호 원장을 받습니다. 원장님, 이거 아셨어요? 이광호 원장이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남유경 실장이 보고한 대로만. 보고를 받으셨으면 확인하셨어야죠. 원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차명숙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재단 승인 없이 이런 계약을 추진했다는 건 병원을 사유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차명숙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합니다. 지금 당장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유경 실장도 서 있었죠. 남유경 실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정아 씨, 당신이 한 짓이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배신했어요. 아닙니다. 병원을 지켰습니다. 남유경 실장이 비웃었습니다. 지켰다고요? 당신이 뭘 안다고요? 충분히 압니다. 병원은 환자를 위한 곳이지 돈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걸요. 그때 원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차명숙 여사가 나왔습니다. 남유경 실장, 들어오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남유경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원장실로 들어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1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남유경 실장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뒤로 차명숙 여사가 나왔습니다. 전 직원 공지합니다. 차명숙 여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오늘부로 남유경 실장은 직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력 재편은 전면 무효 처리됩니다. 복도가 술렁거렸습니다. 해고 예정이었던 직원들은 전원 복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병원의 모든 주요 결정은 재단 승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숙 여사가 복도에 있는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병원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그 원칙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차명숙 여사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명숙 여사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아 씨, 잠깐 따로 얘기 좀 해요. 차명숙 여사가 저를 데리고 원장실 옆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조용해졌죠. 앉아요, 정아 씨.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명숙 여사도 앞에 앉으셨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차명숙 여사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정아 씨, 물어봐도 될까요? 왜 그날 저를 도왔어요? 네. 돈도 없었잖아요. 통장에 거의 남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47만 원을 쓰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제 어머니도 치매를 앓고 계시거든요. 혹시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어디선가 쓰러지면 누군가 도와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명숙 여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착한 사람이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마음 가진 사람 많지 않아요. 차명숙 여사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아 씨, 이거 봐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인사 발령 통보서였죠. 박정아 씨를 원무가 부과장으로 임명함.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정아 씨가 원무과에서 7년 일했죠? 능력도 충분하고 원칙도 지킬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받아요. 이건 은혜 갚기가 아니에요. 정아 씨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자리예요. 저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차명숙 여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치매 치료건인데요. 우리 병원 신경과에 좋은 전문의가 있어요.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진료 예약 잡아뒀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이에요. 이사장님, 이건 너무 괜찮아요. 병원 직원 복지예요. 부과장이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아 씨, 울지 마요.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서. 차명숙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이제 괜찮아요.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예요. 회의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이사장님, 준비됐습니다. 최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차명숙 여사가 일어났습니다. 정아 씨, 이제 나가요. 직원들한테 공식 발표해야죠. 저도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죠. 복도로 나가자 더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차명숙 여사가 앞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부로 남유경 전 실장은 직위 해제되었고 부당한 인력 재편은 전면 무효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사 발령을 공지합니다. 원무가 박정아 씨를 부과장으로 임명합니다.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봤죠. 박정아 부과장은 오늘 이 병원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직원들이 인정받는 병원이 될 겁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원무과 동료들이 달려와 저를 안아줬습니다. 정아야, 축하해. 부과장님이 되셨네. 우리 정아가 해냈어. 오세진 팀장도 다가왔습니다. 정아 씨, 정말 잘했어요. 팀장님 덕분이에요. 팀장님이 서류 안 보여주셨으면. 아니에요. 정아 씨가 용기 낸 거예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오후 4시쯤 긴급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하나둘씩 병원을 떠났죠. 하지만 차명숙 여사는 남아 있었습니다. 정아 씨, 잠깐 같이 걸을까요? 네, 이사장님. 차명숙 여사와 함께 병원 뒤편 작은 정원을 걸었습니다. 3월 중순, 아직 쌀쌀했지만 봄 기운이 느껴졌죠. 정아 씨, 아까 최도윤 봤죠? 네, 감사팀 책임자시죠? 차명숙 여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최도윤은 제 외손자예요. 네. 할머니인 제가 편찮아서 몇 달 전부터 병원 조사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남유경 실장의 비리가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네. 오늘 모든 증거를 모아서 이사회에 보고한 거예요. 정아 씨가 가져온 서류도 큰 도움이 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요. 왜 그날 혼자 버스 정류장에 계셨어요? 운전기사님도 없이요. 차명숙 여사가 웃었습니다. 가끔은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요. 이사장, 재단 이런 직함 다 내려놓고 그냥 동네 할머니처럼요.
그날도 헌혈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헌혈이요? 네. 젊었을 때부터 매달 헌혈했어요. 나이 들어서 못하게 됐지만 헌혈증 기부는 꾸준히 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저는 차명숙 여사를 새롭게 봤습니다. 재단 이사장이기 전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정화 씨도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제가 눈은 있어요. 정원 끝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함께 앉았죠. 정화 씨,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글쎄요. 일단은 어머니 잘 모시고 부과장 업무 열심히 배우고요. 욕심은 없어요? 더 높이 올라가고 싶다거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심은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환자들 도우면서 어머니랑 함께 지낼 수 있으면 충분해요. 차명숙 여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마음 잃지 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차명숙 여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게요. 정화 씨도 퇴근 시간 다 됐죠? 네, 그런데 이사장님. 응?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차명숙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화 씨가 먼저 제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차명숙 여사가 떠나고 저는 원무과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이 축하 케이크를 준비해 뒀더군요. 정화야, 부과장 승진 축하해. 우리가 준비했어.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는 것 같았죠.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오세진 팀장이 뒤따라왔습니다. 정화 씨, 혹시 시간 되면 저녁 한번 먹을까요? 오늘이요? 아니면 다음에라도요. 축하도 하고 싶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격려도 해주고 싶어서요. 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에 시간 맞춰봐요. 정말요? 그럼 제가 연락드릴게요. 오세진 팀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봤습니다. 3월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핸드폰을 켰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37만 3천 원. 이제 월급날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부과장 월급이 오르면 더 여유로워지겠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정화야,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네, 엄마.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제가 승진했어요. 부과장이 됐어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대단하네. 축하한다. 고마워요, 엄마. 그럼 오늘은 축하 겸 치킨 시켜 먹자. 엄마가 쏠게. 엄마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아니야, 오늘은 엄마가 사고 싶어. 어머니가 지갑을 뒤적였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이 나왔죠. 엄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저를 위해 치킨을 사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럼 같이 내요, 엄마. 반반할게요. 그래, 그러자. 치킨을 시켜서 함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었죠. 정화야.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약값도 많이 들고 병원비도 많이 나가잖아.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 다 알아.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미안해, 정화야. 그리고 고마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를 안았죠. 엄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알아. 우리 딸 잘할 거 알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통장에 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기다리고 있었죠. 앞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부과장으로 승진했고 어머니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병원을 지킬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선한 마음 하나가 이 모든 걸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노인을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47만 원을 아꼈다면요? 아마 지금쯤 해고 통보를 받았을 겁니다. 병원도 남유경 실장 손에 망가졌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선택을요. 그리고 그 선택이 돌고 돌아 제게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세진 팀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정화 씨,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푹 쉬세요. 다음 주에 꼭 밥 먹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팀장님도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봬요. 창밖을 봤습니다. 3월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9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죠. 원무가 부과장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부과장님, 3층에서 찾으세요. 후배가 노크하며 말했습니다. 누구지? 차명숙 이사장님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개월 만이었죠. 3층 접견실로 올라갔습니다. 차명숙 여사가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죠? 이사장님 오셨어요? 정화 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정화 씨는요? 저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차명숙 여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과장 생활은 어때요? 바쁘지만 보람 있어요. 후배들 가르치는 재미도 있고요. 잘 됐네요. 어머님은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사장님이 소개해 주신 전문의 선생님 덕분에 약도 잘 맞고 증상도 안정됐어요. 다행이에요. 차명숙 여사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정화 씨, 이거 받아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죠. 이사장님, 이건 너무 6개월 전 정화 씨가 저를 살려줬잖아요. 그 감사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받았는걸요. 받아요. 할머니 마음이에요. 저는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죠.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아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화 씨로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차명숙 여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병원 좋아요. 환자들 웃는 소리가 들려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병원이요. 이사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정화 씨 같은 직원들 덕분이에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차명숙 여사와 함께 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9월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죠. 정화 씨, 혹시 물리치료사 팀장님이랑은 어떻게 됐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게, 호호, 얼굴 빨개지네요. 잘 되고 있나 봐요? 아직 친구 사이예요. 친구면 좋은 거죠.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차명숙 여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원 끝에서 오세진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 오늘 저녁 약속 있죠? 네, 팀장님. 차명숙 여사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갈게요. 두 분 좋은 시간 보내요. 이사장님, 조심히 가세요. 차명숙 여사가 떠나고
저는 오세진 팀장과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정아 씨,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좋아요. 그럼 정아 씨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어때요? 좋아요. 함께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통장에 5만 원밖에 없던 제가 있었습니다. 해고 직전이었고 앞이 막막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부과장이 되었고 어머니는 건강해지셨습니다. 병원도 환자 중심으로 돌아왔고 제 옆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죠. 모든 게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됐습니다. 47만 원을 쓴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돌고 돌아 다시 제게 돌아왔습니다. 정아 씨, 뭐 생각해요? 아무것도요. 그냥 좋아서요. 저도요. 오세진 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9월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앞으로 걸을 길은 밝았습니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요.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요. 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박정아 씨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본다면 정아 씨처럼 용기 내어 손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선의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기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